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듯이 설명을 다 하지 못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염증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지만 염증이 왜 생겼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서 뭐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눈 수술에 비해서 사실 코 수술은 좀 더 이렇게 출혈량이 많을 수 있어요. 피부 두께가 눈보다 좀 두껍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피지가 발달한 피부 조직 상태인 경우도 있으니까 수술하다 보면 피가 좀 많이 나고 지혈이 좀 잘 안 되고 또 재수술이다 보면 특히 더 그런 경우들도 좀 많고 재수술이면서 피막을 제거하면서 아니면 과거에 들어간 녹지 않는 필러를 제거하면서 또 출혈을 더 유발시킬 수도 있고 절골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또 출혈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출혈적인 문제가 좀 더 클 수 있고 코는 사실 이제 재수술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부목을 떼고 났을 때 미간 쪽에 피가 좀 고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주 소량일 때는 조금 기다리면 저절로 퍼져서 흡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다시 열진 않는데 좀 많은 양이 피가 안에 고여 있다라고 판단되면 즉시 다시 열어서 고인 피를 빼는 처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기에 잘 판단해서 처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형물을 쓰는 수술을 했는데 출혈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덩달아서 높아져요. 그러니까 출혈과 염증이 굉장히 또 코에서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정이 많이 든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코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종도 있죠. 부종. 근데 이제 코 수술했으면 많은 분들이 코만 붓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파급이 눈이나 이렇게 볼, 입술 있는 부분까지 넓게 파급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거울을 봤을 때 나인가 싶을 정도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부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 횟수에 따라 다양한 부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수술하게 되면 한 3, 4일 정도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는 좀 많이 붓는 편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지나면 초반에 그 심했던 부종들도 좀 많이 가라앉고 그 이상 한 달, 두 달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면 부종은 굉장히 많이 이제 가라앉고 좋아지죠. 그래서 부종은 사실상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수술 후에 어떤 필연적인 과정이긴 한데 초반에 그 심한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라고 이제 느끼실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코 수술의 특징은 재료를 좀 많이 쓴다는 부분이 있죠.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보형물을 쓸 수도 있겠고 자가 조직 같은 걸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이제 보형물을 쓴 분들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염증도 굉장히 초기에 생기는 분이 있고 굉장히 동떨어진 시점에 늦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1차적으로는 절개한 상처들이 초기에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절개한 부분을 통해서 균이 침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2주나 3주 정도 사이에도 염증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조기에 빨리 좀 처치를 해야 되는 거고 약물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수술적인 거를 겸한 치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해줘야 되겠고 뭐 몇 년이 지나서 사실 염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 치료가 약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을 써야 될 건가 이렇게 판단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형물을 어쨌든 쓰는 수술이다 보니까 얇은 피부에서 뭐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그러니까 티가 너무 많이 나는 어쨌든 이제 보형물과 연관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삐뚤어져 있다, 뭐 휘어 있다 이런 문제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끝에는 다양한 연골 재료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가 얇은 분인데 코끝을 많이 높이게 되면 연골 같은 게 피부에서 이렇게 투영돼 보이는 거죠. 색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굴곡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만지면 뭐 각이 딱 져 보인다든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만졌을 때는 그렇게 각진 건 아닌데 정면에서 보거나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피부색이 주변보다 유독 하얗게 내지는 좀 어떨 때는 좀 빨갛게 보이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피부가 얇은 분이라면 전에 수술했던 것보다 좀 높이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피부 조직을 보충할 수 있게 진피라든가 근막을 사용해서 그런 부작용을 해결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도 알고 있는 건데 구축 현상 이런 게 이제 코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데 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염증 증상이 있으면 구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주 심하게 염증 증상이 나타나진 않으면서 약간 붓고 이런 정도일 때 병원을 방문하시면 약물 치료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약물 치료하니까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몇 개월이나 뭐 몇 년 지나서 또 비슷한 염증 증상이 또 재발하고 이게 몇 번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코가 이렇게 약간 들리면서 들창코가 되는 모양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염증 증상 전혀 없이 서서히 코가 짧아진다 이런 분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염증 증상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구축으로 진행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코의 모양 변형이 꽤 심하게 진행돼서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봐야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실리콘을 썼을 때 그 실리콘 주변에 캡슐이 형성돼요. 누구나 그건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캡슐이 굉장히 좀 얇은 상태를 유지하고, 구축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수술 들어가 보면 캡슐 자체가 좀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캡슐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매끄러웠던 분이 수술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 콧등 표면이 울퉁불퉁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석회화 현상일 수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거나 CT를 찍어보면 거기서도 보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면 매끄럽지 않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돌출돼 보이거든요. 칼슘 같은 성분이 침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불룩하게 이제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석회화 자체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모양적으로 좀 이상해졌다, 코가 울퉁불퉁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캡슐과 석회화된 부분을 보통 좀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코도 수술할 때 보통 어쨌든 절개를 하잖아요. 흉터와 연관된 어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한 부분, 아니면 뭔가 콧볼 축소를 위해서 이제 절개한 부분. 물론 이제 초반에 많이 느껴졌던 부분들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서 눈에 잘 띄지 않으면 그건 정상적인 어떤 흉터의 변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펴 보인다든가 많이 돌출돼 보인다든가 이러면 사실 그건 부분적인 또 교정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또 코에서 이제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 비대칭과 연관된 부분.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좀 비대칭을 원래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대칭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중격 연골이 휘어 있다든가, 뼈 자체가 뭐 과거에 다쳤든지 아니면 다치지 않았는데 휘어져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상태에서 높이면서 이제 비대칭이 더 부각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는 구조적으로는 비대칭은 없는데 높이면서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현상,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콧대 쪽에서는 사용한 어떤 재료가 치우치면 비대칭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코끝 성형을 하면서는 이식하는 연골이 대칭적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코끝 연골과 이렇게 고정하는 과정에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세우다 보니까 압박을 받으면서 한쪽으로 좀 휘는 현상,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데, 코끝에 비대칭이 생기면 대부분 콧구멍 모양도 사실 다르게 보이죠. 좌우의 어떤 콧볼 모양도 좀 다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코끝의 문제면 이제 코끝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콧대 쪽의 문제면 이제 콧대 쪽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서도 과소교정, 과대교정 이런 게 있을 수 있듯이, 코에서도 너무 이제 과한 교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코가 너무 길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짧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짧게 만들었다, 들창코처럼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양적인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콧구멍 노출도 너무 많아지고 너무 코가 심하게 좀 짧아지고, 반대로 이제 짧은 코를 또 수술하면서 길게 하려다가 너무 좀 긴 코 형태가 됐다든가 화살코처럼 변했다든가, 이것도 어떤 모양적인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를 보통 높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콧대는 단단하니까 높였을 때 안 낮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실리콘으로 한 3mm 높였다. 그럼 대부분 구조가 너무 약하지 않은 이상 3mm 정도 높이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코끝 쪽은 높였는데 높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식한 연골이 너무 이제 충분하지 않을 때, 그 지지력을 충분히 갖지 못할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표정이 크고 코나 입 주변에 움직임이 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활짝 웃는다든가 이러면 콧볼도 벌어지고 이러면서 코끝을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좀 오똑하게 보였던 코끝이 몇 개월이나 몇 년 지났더니 상대적으로 콧대에 비해서 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라인이 좀 오똑해 보이지 않고 그 끝이 약간 눌린 듯한 느낌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코끝을 조금 다시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재수술을 해야 될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재수술 되게 여러 번 한 분 중에는 피부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꼬맨 부분을 기준으로 그 주변 부분이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살이 일부가 녹는 현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수술 이후에 염증이 종반되면서 살이 잘 붙지 못하고 흐물흐물해지거나 녹으면서 결손되는 부위가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물었을 때 상처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꼬맨 부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모양 변형도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너무 눈에 잘 띄는 정면부에 정말 피부 괴사가 생긴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초기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즉각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수술하는 부분들을 다 되돌려야 돼요. 높게 세움으로써 피부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높게 세운 요소, 보형물을 썼다든가 이런 거를 일단 다 제거를 하고 1차적으로 그 상처가 빨리 아무는 쪽으로 치료를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과 관계돼서 호흡을 이제 더 나쁘게 만드는 대표적인 거는 절골이라고 해서 뼈를 좀 잘라서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측면 뼈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공기 흐름이 좀
좁혀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콧볼 축소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했을 때 입구가 이제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호흡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고, 코끝 연골도 너무 갸름하게 하려고 이렇게 찝힌 듯이 좁게 만드니까 입구가 좁아져서 그런 경우도 이제 호흡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비대칭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비대칭이 호흡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큰 요인이니까 수술 전에 판단했을 때 비중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대칭이 크다면 수술할 때 그거를 이제 교정해 줌으로써 수술 이후에 호흡이 불편한 거를 오히려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술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냄새 맡는 거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고? 일시적으로는 사실 좀 냄새 맡는 게 많이 힘들어지는 면이 있어요. 초기에 수술하고 나면 바깥에 피부도 붓고 안에 점막도 많이 붓거든요. 콧물도 많이 나요. 그러면 호흡도 불편할 뿐더러 냄새 맡는 기능도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냄새를 이제 맡는 기능이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좀 충분히 흘렀을 때 대부분은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요. 코 수술은 대부분 어쨌든 구조를 좀 바꾸는 측면이 강하니까 구조가 바뀌면 좁아지면 호흡하기가 불편해지면서 이제 비염 증상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는 콧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염이 생겼다고 느낄 수 있죠. 비중격을 떼면서 생기는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코 끝을 높일 때 그 비중격의 측면에다가 연골을 많이 이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늑연골 같은 경우를 쓰다 보면 늑연골 자체가 좀 두껍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격의 이제 왼쪽 오른쪽 면에 만약에 늑연골이 한 겹씩 덧붙여지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부 공간을 좀 좁아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골의 이식도 코 안의 공간을 좀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술 이후에 없었던 공기 흐름의 약간 불편함, 비염 증상처럼 느끼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코 수술은 사실 뭐 모형물부터 연골, 진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부작용 많이 생기고 위험한 수술이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코 수술 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대부분도 해결이 가능한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심하고 수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